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에스턴 마틴 라피드 S.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는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없는 차니까요. 에스턴 마틴에서 이런 차가 나왔다니, 아, 이게 라피드구나 라고 하실 텐데, 포르쉐도 파나메라를 만들었고요. 페라리도 GT4 루소라는, 또는 FF라는 세단형에 가까운 GT카라고 하죠. 유명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이 4명이 탈 수 있는 세단에 가까운 이런 대형차를 만드는 이유는 아마도 판매 증진과 함께 어떤 자사의 브랜드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싶은 거고, 한간에 떠도는 자료에 의하면 에스턴 마틴이 포르쉐의 파나메라의 성공을 보고 이거를 흉내냈다 그러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파나메라가 세상에 나온 건 2009년입니다. 2010년식 모델로 2009년에 처음 나왔고, 이 에스턴 마틴 라피드도 2010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나메라를 보고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에스턴 마틴은 이미 1940년대, 50년대에 라곤다 라피드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라곤다 라피드, 돈 많은 귀족들이 지들끼리 4명이 앉아서 썰을 푸는 그런 걸 가지고 라곤다 라피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세라티에서도 꽈뚜로 포르테, 이름은 그럴싸한데 한국말로 문짝 4개, 이게 꽈뚜로 포르테입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라곤다라는 모델이 판매가 됐는데, 아마 제가 얼핏 옛날에 들었던 기사로는 전 세계 최악의 워스카로 아마 뽑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판매율 최꼴등, 디자인 꼴등, 성능 꼴등. 그래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년대 한 초중반에 라피드에 대한 디자인 렌더링이 나왔고,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에스턴 마틴은 영국 귀족들의 뿌리 깊은 애사심이 있는 브랜드예요. 사실 이 차가 성능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영국 귀족들이 이 차 브랜드의 지분을 다 논아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영국 회사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다 해외로 매각이 됐지만, 막대한 국고 세금과 함께 여러 또 지주 회사들의 삥뜯기로 브랜드가 안 없어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미국인들이 포니카, 머스탱의 사랑이 있듯이, 또 우리나라가 뭐 붉은 악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응원에 대한 열정이 있듯이 에스턴 마틴만큼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에스턴 마틴 진작에 없어져야 됐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네들 돈으로 브랜드와 이 제조 생산을 유지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설프고, 과거에 얘네가 60년대, 70년대 영국제 슈퍼카, 스포츠카라는 그런 007 어떤 본드카, 사실 그것도 영화계 쪽에 지들이 작업을 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007 영화에서 제인쿱이 많이 나왔거나 제네시스가 많이 나왔으면 똑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에스턴 마틴은 왜 차를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왜 노사장이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는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에스턴 마틴 라피드 S에 들어가는 6000cc 이 12기통 엔진은 마력이야 뭐 2급에서 마력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죠. 12기통인데. 근데 실제 이 차를 타보면 이 차가 내고 있는 550마력이 넘는 그런 마력은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뻥마력이라기보다는 옛날 엔진의 특징들이 그런 게 있고, 최근 들어와서 벤츠의 지분이 일부 넘어가면서 벤츠의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벤츠의 전자장비가 들어오면서는 트윈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죠. 600마력대, 700마력대로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던 이 엔진, 벤츠로부터 기술 제휴 M&A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거는 플랫폼과 엔진과 미션이 다 에스턴 마틴에서 주도적으로 생산을 했던 건데, 이 엔진은 쉽게 말하면은 90년대에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90년대에 나왔던 엔진이 계속 개보수, 개량 등등이 된 건데, 딱히 개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벤틀리 뭐 뮬산에 들어갔던 8기통 터보라든가, 옛날 벤틀리에 들어갔던 뭐 12기통 엔진,
옛날 S600들, 터보가 들어가기 전, 바이터보가 들어가기 전 S600이라든가 옛날 폭스바겐 아우디가 썼던 12기통들 다 이런 식이에요. 부드러움은 있으나 중간중간 엔진의 부조화, 기름 많이 먹고 뻥마력이고 엔진의 안전성 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엔진이 정상 작동했을 때 부드럽게 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12기통. 그 당시에 영국 쪽에 유럽 쪽에서는 좀 권위가 있는 브랜드들은 무조건 12기통을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12기통을 만들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12기통을 만들고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했는데 사실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 때 석유 파동으로 12기통들 다 개작살 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턴 마틴은 계속 12기통을 생산했고 어쨌든 얘네 주력은 12기통인데 이 12기통이 참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벤츠하고 M&A가 조금 일부 지분이 섞이고 태우면서 뭐 트윈 터보가 들어가고 좀 바뀌었는데 엔진의 어떤 설계 구조를 바꾸거나 뭐 크랭크 축이라든가 피스톤이라든가 이런 걸 바꾼 게 아니고 자신들의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엔진의 모든 컨트롤을 관장해주는 ECU, 엘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이 ECU를 보시로부터 받아요. 사실 보시로부터 ECU를 받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는 그렇게 ECU를 전문적으로 납품을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잘 안 하니까 모르겠어. 쓰는 회사가 있나? 아무튼 ECU를 보시 거를 받아가지고 보시의 전자장비의 힘을 얻어서 마력과 어떤 컨트롤을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에스턴 마틴은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몰아본 결과 실제 제가 느껴지는 마력은 한 450마력 정도 느껴지고 있고요. 엔진의 형상이 요새는 좀 다운사이징 되는 추세죠. 이게 작아지는데 옛날에 블럭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크고 흡기 쪽도 이렇게 쓰는 방식이 되게 옛날에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쭉 빼갖고 여기서 이제 열고 닫고 해갖고 그냥 엔진으로 다 들어가는 거. 여기서 뭐 어떤 뭐 역학적인 이런 거 없고요. 그냥 90년대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90년대. 그래서 이 차를 몰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클래식이 떠오르면서 과거의 향수가 그냥 느껴지는 차예요. 그래서 이 엔진은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엔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엔진에 뭐가 좋아서 없어. 왜? 자료가 없다는 건 뭐야? 지들도 자랑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옛날 12기통이고 기름 존나 먹고 한 20% 뻥마력이 있어서 실제 마력은 한 400 몇 마력밖에 안 나오는 그런 구닥다리 엔진이 2019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엔진을 쑤셔놓고 차값을 3억을 받아쳐먹는 개 도둑놈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영국의 자존심인지 귀족의 품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공기가 들어가는 쪽에는 흡기 필터가 있잖아요. 엔진으로도 공기가 갈 때는 필터가 있어요. 근데 그 필터에 그 필터 통이 어디 있느냐? 헤드라이트 밑에 범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뜯으면서 보니까 최초의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꺾여가지고 헤드라이트 밑에 범퍼 안에 안쪽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조건 범퍼를 탈착해서 그 다음에 필터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자체도 참 병신 같은 짓이죠. 자기네들은 귀족들이 타는 차고 비싼 차니까 필터 한번 갈 때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와서 이걸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무식하고 병신 같은 짓을 한 거죠. 여기에 보면 요거 뭔지 아시죠? 우리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파워 스티어링 오일. 여기다가 오일을 넣고 요 밑에 보면 펌프가 엔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회색 쇠로 된 거.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벨트가 여기 걸려 있죠? 여기 벨트 풀리가 있죠? 요 벨트가 있고. 벨트를 걸어서 저기서부터 유압을 생성해서 그 유압을 가지고 앞바퀴를 돌려줘요. 얘는 지금 앞뒷바퀴를 서스펜션의 피봇의 위치를 최대한 벌려버렸단 말이에요. 최대한 벌리니까 위에서 누르는 전격 하중이 얘네들이 받는 부담, 스트레스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티어링이 굉장히 무거워요.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운전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자, 그리고 엔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차가 일반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앞에 여기서부터 엔진의 앞단까지 이렇게 많으면 엔진의 위치가 되게 좋은데 위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죠.
이 차는 실질적으로 차대의 끝은 여기쯤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그냥 범퍼를 늘린 거예요. 늘린 거고 엔진을 낮게 설치해서 더 밀 수 있었으나 얘네가 만드는 플랫폼이 구형의 플랫폼이라 파레트,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의 구조가 파레트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형상이 지금 승객석이에요. 엔진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엔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무게 배분 때문에 이 큰 엔진이 사람이 여기 앉으면 여기가 대시보드 있는 자리니까 이 안까지 이렇게 엔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엔진이 한 이만큼 더 들어가야 돼.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엔진이 이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엔진이 시작이죠. 엔진이 더 못 들어가고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엔진이 이 앞에 있어요. 이 구조물이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차대고 이제 엔진을 달아야 되니까 앞쪽으로 나가는 메인 골격 겸 인사이드 판넬이 밑에 하나가 나와요. 그게 이 차의 메인 뼈다구로 끝이에요. 여기에 보면 휠하우스가 있잖아요. 내가 박 사장이랑 하체오리기 할 때 사고가 나면 휠하우스가 뭐를 버텨준다 하는데 얘는 휠하우스는 뭘 버틸 수가 없어요. 얘는 휠하우스가 왜 있냐? 딱 말 그대로 그냥 휠하우스예요. 댐퍼를 달기 위해서 메인 골격인 인사이드 패널에 요거 하나를 딱 달아놓고 여기다가 댐퍼를 단 거예요. 그리고 이쪽 댐퍼와 이쪽 댐퍼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롤링이나 뭐 요잉에 관련돼서 차대의 균형과 버티기 하기 위해서 스트럿바를 위에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차의 전체적으로 뼈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댐퍼를 달기 위해서만 있는 거고 실제 이 차의 앞쪽의 구조물 뼈대는 인사이드 파넬 하나 나온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어떤 차를 만들 때 쓰냐? 수제작으로 레이싱카를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와장창 다 날아가고 운정선만 남으면 되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양산차의 프레임의 구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내가 리뷰 라이브 같은 거 할 때나 하체오리기 할 때 보여주면 사고가 났을 때 이쪽 부위에서 버텨주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얇은 알루미늄 판넬이 팬더를 잡아주고 헤드라이트와 앞쪽에 구조물들의 위에 고정을 위해서 있는 거고 얘하고 얘는 강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냥 막 움직여요. 그러면 요 무거운 것들도 인사이드 패널 밑에서 내려온 메인 골격에 달려 있는데 위쪽에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차가 IIHS나 요즘에 실시하는 국토부나 이런 규정에 안전 규제를 과연 어떻게 통과했을까 의심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고가 빵 나면 조기가 튼튼하니까 엔진이 저기를 못 뚫고 들어가니까 엔진으로 버티는 게 아닐까, 뼈대가 버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아마 앞부분 사고 나면 앞방 사고에 무조건 전손으로 가고 내가 봤을 때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줄 수 없는 구조야. 이거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차를 이따구로 만들어서 팔 생각을 했을까. 지금 2019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좆도 없어. 얘네 진짜 별거 없다니까. 근데 굉장히 지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게 난 꼴배기가 싫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내가 볼 때 현대도 만들 수 있어. 현대가 뭐야? 쌍용도 만들걸? 이 정도는? 옆으로 가자. 자, 이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박 사장이 현재 중국에서 밀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갔는지 가서 500명의 아가씨의 초이스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박 사장은 현재 중국에서 밀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옆에 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쪽 부분이 이쪽 차체 아까 제가 말했던 파레트 상자처럼 돼 있는 저쪽이고 그 앞에 이제 이 구조물을 단 거죠. 물론 다 알루미늄입니다. 비싼 차니까. 근데 이렇게 슈퍼카의 제작 방식대로 승객석에 파레트 형식으로 상자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앞뒤로 바퀴와 엔진 쪽을 달 수 있는 구조물을 뺐을 때는 정말로 치밀하고 완벽한 공법으로 제작을 안 하면 삐그덕거림과 헐거움이 느껴져요. 이 안에는 현재
필 안에 이 커버가 돼 있죠. 안에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직포 재질로 막혀져 있는데 그거를 뜯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뜯어야만 헤드라이트의 조사 각도를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차는 뭐냐면 정비를 생각 안 하고 차를 만든 거예요. 그냥 일단 이렇게 꾸겨놓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 멋있어. 다 만들고 났더니 어디 고장났어. 어떻게? 야, 다 분해. 그냥 생각 없이 일단은 만들자.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댐퍼와 스프링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댐퍼가 굉장히 길고 스프링의 권속량이 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길고 좁은데 사실 이게 좁고 요만큼만 돼 있으면 굉장히 스포츠한 차에 쓰는 스프링의 권선을 갖게 되는 건데, 스포츠함을 주려면서 길게 뽑아가지고 전체 스프링의 움직임의 양을 많게 해서 승차감을 대응하는 고급 세단이니까 분명히 승차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레이트에 부드러움과 어느 정도 연성을 주기 위한 게 필요했고, 스프링을 그러려면 이제 넓게 크게 감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 에스턴 마틴이 원래 만드는 차들이 대부분의 고급 GT나 슈퍼카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가짜 슈퍼카인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두꺼운 스프링의 건선량을 가지고 완벽하게 승차감을 내는 세팅을 얘네는 아마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원래 썼던 건선량을 길게 뽑은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댐퍼를 그래도 독일제. 자, 그래서 댐퍼와 스프링은 어느 정도 정상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차를 몰아보면 뭔가 달구지를 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고급진데 뭔가 헐거우면서 덜그덕거리면서 삐그덕거리면서 달리다가 차가 분해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을 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승객석 쪽하고 이 구조물을 연결한 여기가 치밀하게 작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전체적인 중량이 무거운 거, 그거 플러스 서스펜션의 설계가 얘네는 스포츠카도 아닌 것이 전륜 세단도 아닌 것이 정체성을 아예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륜의 이 어퍼암이 보통은 이 어퍼암이 차대에 묶여지는 이거 피봇의 위치에 이렇게 큰 부싱을 쓰질 않아요. 이거는 승차감을 위해서 얘네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승차감에서 부드러움은 줄 줄 모르나 이 차의 마력이 12기통에 550마력이 넘는 이런 차들은 이런 부싱을 여기다 꽂아버리면 치밀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서스펜션이 치밀한 작동을 하질 못해요. 이런 것들은 한 250마력대, 이런 또 전륜구동차들, 이런 차들이 쓰는 부싱을 여기다 놓은 거고, 어퍼암이 여기서 잡고 가운데다 피봇의 위치를 정하고 댐퍼를 내렸어요. 그러면 로우암은 정확히 얘 밑으로 내려가서 이쯤하고 이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새 가슴뼈처럼 해서 WC본으로 해서 가운데 바퀴를 달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현재 위에 거는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데 밑에 있는 이 로우암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아예 엇박으로. 그러면 얘하고 얘가 위에서 잡았는데 로우암의 앞부분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로우암의 앞부분이 얘 여기 중간 약간 뒤에 있어요. 그러면 서스펜션에서 여기 끝에다가 바퀴를 달아야 되는데, 서스펜션이 이렇게 딱 장치를 뼈대에다 이렇게 서스펜션을 단 다음에 바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 전륜구동차들이 앞쪽에 엔진이 있고 구동을 할 때 뒷바퀴에 동력이 안 가면서 구동을 확 했을 때 뒤로 체중이 쏠렸을 때 버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스펜션을 단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륜차들이 많이 쓰는 맥퍼슨 방식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텐션 스트럿이 보통 고성능 차나 스포츠카나 중량급 차나 비싼 차들이나 큰 배기량이 나오는 차는 메인 로우암 메인 축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텐션 스트럿이 대부분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내가 EQ900 할 때도 BMW 7 시리즈니 S클래스니 다 텐션 스트럿이 앞쪽으로 가는데 EQ900하고 아우디 A8만 텐션 스트럿이 뒤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 우선 방식이고 스포츠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후륜에, 사륜도 아닌 후륜에 500마력이 넘는 3억이 넘는 수제작
스포츠 세단인데 서스펜션이 이따구로 돼 있는 거예요. 이따구로 돼 있는 거에 또 더 문제는 뭐냐? 위쪽은 약간의 캐스터 각을 줬죠, 이렇게. 근데 밑에 쪽은 아예 캐스터 각이 없어요. 수평에 있는 데다 왜 캐스터 각을 안 줬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여기에 이렇게 롤 방식으로 잡잖아요. 보통 스포츠카들이나 400마력이 넘으면 대부분 서스펜션을 차대에다 묶을 때 이렇게 롤 타입, 이 롤 방식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륜구동 차들이 쓰는 볼 방식을 잡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놓는 거는 차대에 연결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치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400마력이 넘어가는 차들은 이런 거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600마력에 육박하는 가격이 3억이 넘는 12기통 차인데, 수제작 차인데 이따구로 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일단 껍데기만 멋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존나 안 팔리는 거고 중고시장에서도 개병신 똥차값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서브 프레임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엉성하게 이 차에 달려있으면 야 이거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보시에서 받는 컨트롤 유닛 ECU란 말이에요. 이 옆에다 달면 이 안쪽에다 달 수도 있을 텐데 사고 여기 빵 나면 ECU, 여기서 지금 ECU가 보이죠? 얘가 ECU예요. ECU가 열받을까봐 이게 환풍이 잘 되는 여기다 달아놓은 것 같은데 요거거든요, ECU? 요거 작살나면 급발진 사고 나는 거 아시죠? 브레이크는 괜찮네. 브레이크는. 왜냐면 에스턴 마틴 얘네들이 휠하고 브레이크는 좀 돈을 안 아껴요. 왜? 돈 많은 귀족들이 차 딱 사러 매장 와서 딱 보면 전체 디자인 보고 그다음 바퀴 보잖아. 보여지는 것만 멋있게 만들려고 디자인 이쁘게 하고 도료 이쁘게 한 다음에 가죽 이쁘게 하고 그다음 바퀴 딱 보잖아. 휠 멋있는데 안에 딱 보면 디스크랑 이거 볼 거 아니야. 에스턴 마틴 딱 써놨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브렘보 옛날 거야. 어디 브렘보라고 써있지가 않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브렘보 옛날 거 6피스톤이거든요. 요거 넣어놓고 요 디스크는 원피인데 2피 같은, 요게 지금 분리형이 아니거든요. 볼팅으로 박은 게 아니고 원피인데 가공비가 꽤 비쌀 것 같은, 아니 뒤에서 어디 가공을 따로 했나? 원피네. 원피인데 냉각 성능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타공 디스크를 넣지 않고 여기다 홈을 넣어갖고 요거는 좋아 보이네요. 서킷 같은 데서 제가 세게 달려본 적이 없어서 뭐 이게 방열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 브레이크 성능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게 이제 메인 그거예요. 서브 프레임, 인사이드 패널. 요거 하나에 서스펜션을 여기 옆에다 달고 이 서스펜션에 댐퍼를 잡아주는 마운트를 요 위로 올린 거지. 얘는 차대 강성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 요것도 굉장히 얇은 구조물. 요렇게 가서 얘가 뭐 A필러랑 만나서 차체를 잡아준다 없어요. 얘는 본넷의 후드를 열 때 힌지를 달기 위한 쇼버를 달기 위한 쇼버 마운트를 달기 위한 장치지 차대 강성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 차는 병신 같다라는 거죠.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일단은 이 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브레이크네요. 뒷바퀴도 브렘보 4P가 들어갔고 모노블록을 희한하게 방열이 잘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랑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구식의 브레이크는 맞고요. 디스크는 뭐 적당해요. 옛날 거긴 한데 일단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성능은 괜찮았으니까. 뒤에도 서스펜션이 일단은 리어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보기 드문 구조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 놨으면 대단하다고 했을 텐데 요새는 이제 너무나 정밀하게 CAD 작업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사실 많이 어설퍼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과 이쪽이 잡아서 얘의 중심 피봇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갔죠. 이렇게 가는 차들이 종종 있었죠. 아벤타도로도 걔도 이렇게 돼 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엔진의 위치와 뭔가가 안 맞으니까 적정한 자리에 서스펜션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걔도 앞쪽으로 한참 뻗어 있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부수적인 서스펜션의 암들이 추가로 장치가 되는데 얘는 현재 그런 거 없이
여기도 롤을 잡았는데 여기만 봤을 때는 얘가 뒤로 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뒤에 있는 댐퍼와 스프링이 대각선의 사선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한 작동 범위에서 약간 대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댐퍼나 이런 것들은 수직으로 똑바로 꽂지 않으면 전체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일률적인 값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조사에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달았다고 하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차들을 타봤을 때 댐퍼를 수직으로 똑바로 꽂지 않는 차들이 정밀한 하체 값이 나온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돼 있고 스프링의 건선량도 되게 많고 아무리 댐퍼가 두껍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허술하지 않을까. 그거는 고스란히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서스펜션은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이쪽에서 롤 방식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통은 얘가 오면 롤이 두 개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와서 아니면 밑에 쪽에서 와서 다른 쪽에서 롤을 하나 더 잡아줘야지만 완벽하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실 고성능에 더군다나 미션이 뒤에 있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후륜 스포츠카가 여기에 이렇게 한 곳만 롤로 잡힌다라고 하면 부족하죠. 하체를 잡아주는 부분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옆에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토인에 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얘가 지금 캐스터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들리게 되면 수평적인 위치가 되겠죠. 이 밑에 있는 로우암이. 그랬을 때 뒤가 들렸을 때 앞쪽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모아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유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사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잡고 있는 것만큼 단단하게 이 너클암의 아래쪽을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토잉 값을 자유각,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너클암에 달려있는 바퀴가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범위를 주는 거라서 뒤에 있는 서스펜션도 잘은 만들어 놓은 것 같으나 여기도 부싱이 너무 크고 여기는 그래도 잘 돼 있네. 여기는 잘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용어들을 아직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느껴지고 보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요 방식도 굉장히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차들은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몰아보면 하체와 차체가 따로 놀고 뭔가 과격한 움직임을 가하려고 했을 때 뭔가 차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지금 서스펜션의 구조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차체와 서브 프레임과의 별도 패키징으로 만들어진 이 차대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댐퍼와 스프링도 한 몫을 거들고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관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옛날 기술이라 그래요. 옛날에 치밀하게 컴퓨터로 쫙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완벽하게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0년대 기술이에요. 90년대 2000년 전에 2000년 뭐 한 초반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차를 왜 팔았을까? 이거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는데 왜 이렇게까지 옛날 향수가 어디 있어요, 기계가. 디자인은 그렇게 해도 돼요. 디자인은 옛 향수와 클래식이 흘러나도 되는데 기계는 정밀하고 최신의 설계 공법으로 만들어져야 좋은 거지 옛날 거를 고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턴 마틴 라피드의 이 하체 구성이 너무나도 진짜 빈약하면서도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밑으로 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씨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자, 이제 하체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단이 끝나는 곳은 여기라 그랬죠. 인사이드 패널이 온 곳은 여기인데, 이거는 이제 메인 골격의 일부잖아요. 메인 골격의 일부가 여기까지 온 거고, 이거를 이제 서브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데, 바퀴가 달리는 서스펜션이 달리는 서브 프레임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제 하체 우리기를 봤을 때 보통 그 어떤 차의 서브 프레임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겼죠. 자, 문제는 여기가 이제 차대가 끝나는 곳이고, 여기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우리 무슨 뭐 선반 만들듯이 이렇게 생긴 이 구조물 자체가 요즘 차들은 이렇게 아예 만들지도 않고요. 여기다가 또 얘를 이제 붙여서 된 건데, 자, 여기 있는 구조가 너무 엉성하고 우리 뭐 알루미늄 앵글 만든 것처럼 이상하다 어쩌다 뭐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다 쳐요. 옛날 차니까. 자, 여기서부터 서브 프레임이 여기까지 왔는데, 보통 이런 고급차, 비싼 차에, 빠른 차에, 고출력 차들은 서브 프레임을 끝단까지 빼죠. 그리고 서브 프레임의 끝에 부분이 어딘가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현재 서브 프레임이 2뺨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되게 짧은 거고, 엔진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션이 없어요. 미션은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엔진인데, 서브 프레임의 사이에서도 엔진이 뒤로 빠져버리고, 앞에도 엔진이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서브 프레임 안에 엔진이 들어가 있어야, 서브 프레임이 완벽하게 엔진을 딱 받들고 있어야 어떤 거동을 하거나 롤링이가 됐던 뭐 요잉이나 피칭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하체가 무거운 힘을 만들어주는 엔진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러기에 서브 프레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전륜차들 할 때 항상 지적을 하는 서스펜션이, 얘 이제 피봇도 킹핀각 없이 그냥 90도로 꽂혀버렸잖아요. 자유각은 유리할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직진 안전성이나 고속에서의 핸들링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텐션 스트럿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졌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쪽으로 엔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급 브레이크를 했을 때 이쪽으로 쏟아지는 무게를 얘가 지탱을 못 하는 거죠. 앞쪽에 텐션 스트럿이 나와 있어야 딱 받쳐주는데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해요. 이렇게 뒤에 하는 게, 뒤에다가 이렇게 볼 방식으로 해놓는 게 세팅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550마력이 넘고 3억이 넘는 수제 제작 차인데, 그런 차에다가 어떻게 서스펜션을 이런 방식으로 달 생각을 했을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엔진은 뭐 구식의 엔진이니까 별 볼 일 없고, 파이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3기통식, 6기통, 6기통에서 12기통이 일로 빠지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엔진 오일 쿨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요 조그만 여기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쿨링이 엔진 오일 쿨링을 해주는 거고, 여기 냉각수고요. 이건 에어컨 쪽에 관련된 거고, 뭐 다른 별다른 기술은 현재 보이지 않아요. 이런 데 보면 다 네모 반듯하게 선반 앵글 제작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구식의 셰시엠 플랫폼 제작 공정인 거고요. 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이제 엔진이 끝나고, 여기에 아마 플라이휠이 있을 거예요. 플라이휠이 있고, 여기서 이제 구동이 절로 가죠. 가서 ZF 8단 미션이 저쪽에 꽂히는데, 이런데 봐도 소재 자체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데 보세요. 이렇게 네모랗게 만들다 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나 옛날 차라는 거죠. 이렇게. 뭐가 떨어진겨? 이건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왜 떨어졌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중간 부분 오면, 이 차는 고급차답게 차체 어디를 스틸을 쓴 흔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알루미늄이에요. 전부 다 알루미늄인데, 공법이, 소재 공학은 좋으나 설계 공학이 너무나 구닥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랑 원래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게 벤퀴시나 DB9이나 벤티지에 비해서 이만큼을 늘린 것 같아요. 여기를 늘렸기 때문에, 원래 요 방법으로 이렇게 늘렸는데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 보니까 약한 거죠.
약해서 여기를 다 보강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타보면 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요령이라는 느낌이라든가 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 다 알루미늄이고요. 다 알루미늄이고 배기 라인 이렇게 오고 여기 가운데도 있는 것도 차대로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구동 샤프트가 온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 알루미늄이 여기서부터 쭉 구동 샤프트가 와서 여기서 이제 미션이 시작되죠. 8단 오토 미션인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ZF의 8단 미션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미션의 개량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의 느낌이 최근 것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뭐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아무튼 여기에 미션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션에 대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차는 대단한 차냐, 미션이 뒤에 있는데, 왜냐면 얘네는 미션을 앞에다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단이라도. 왜냐? 벤퀴시라든가 DB9이라든가 그 뼈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원래대로면 여기로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뼈대를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늘려서 세단을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대로 미션을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이제 차체가 짧고 스포츠카고 그러면 미션이 좀 뒤에 있고 차체가 길지 않으니까 요롱이 같은 이런 형상이 아니니까 리어 서브 프레임의 구조에서 어떤 뭐 장단점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제가 에스턴 마틴을 리뷰를 했을 때 벤키시가 됐던 DB9이 됐던 했을 때 운동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뒷바퀴 쪽에 서스펜션이 사람으로 말하면 발목인데 이 발목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서브 프레임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볼팅이 이렇게 두 개나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노사장 넓게 잘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제가 다른 차들 리뷰할 때 보면 이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우물정자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지금 보면 이쪽에 X반도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쪽을 잡고 X반도로 해서 이쪽까지 잡았는데 얘는 이 미션하고 디퍼렌셜 케이스가 이 서브 프레임의 중간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쪽하고의 서브 프레임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없고 얘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마운트를 달아서 여기다 미션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원래는 미션이 더 안쪽으로 오든가 해서 이쪽도 지나가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현재 리어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디귿자로만 돼 있는 거예요. 디귿자로만. 디귿자로 돼 있고 여기에 무거운 미션이 달려버리고 이 차동 기어가 달린 상태에서 위에 이제 따르게 이 지지대가 없으니까 얘가 움직이고 엔진의 진동이 같이 얘를 흔들어 버리면은 여기에 고정하고 있는 거나 저 부실했던 앞쪽의 서브 프레임이 같이 엔진과 미션에 대한 진동을 못 잡으니까 운전할 때 보면 가끔 엔진과 미션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 운전자가 잘 느끼긴 힘든데 뭔가 나의 구동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굴러가는 힘을 발생시키는 파워트레인이 아래쪽에서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보조 뼈대가 완벽하게 설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요즘에 설계되는 차들은 미션이 뒤로 빠지더라도 서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현재. 자, 여기 있는 인터쿨러는 오일, 미션이나 디퍼렌셜에 오일을 쿨링해주는 장치고요. 이 리어 서스펜션도 보면 얘가 원래는 2개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랑 잡고 얘도 지금 뒤쪽으로 빠졌잖아요. 위에 있는 어퍼암도 뒤쪽으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스펜션의 설치 위치에서 바퀴가 뒤로 빠져 있어요. 최대한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스펜션에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보통 스포츠카들은 안쪽으로 빼는데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서 승차감을 도모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역력하게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댐퍼가 달린 거나 여기나 이런 부식률을 보면 치밀하게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고 리어 쪽에도 굉장히 두꺼운 스테빌라이저가 있다라는 건 뒤쪽의 무게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거죠. 미션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두꺼운 걸 넣어버리게 되면 양쪽의 자유도를 따로따로 세밀하게 세팅하기가 어렵죠. 얘가 강제로 묶어버리니까. 원래는 얇게 해서
양쪽에 독립적인 서스펜션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부분도 현재 부족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플러는 상당히 좀 비싼 재질의 머플러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거는 배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사운드 부스터라고 해서 RPM이 일정이 되면 얘를 열어서 사운드가 멋있게 나오게 12기통 사운드를 우렁차게 들을 수 있게 해놨고, 얘를 닫음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얇게 또는 소음 구조를 타고 나가는 배기관을 통해서 배압을 형성해줘서 낮은 RPM, 특히나 1500rpm 이하에서도 두터운 토크가 나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얘가 현재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봤는데 에스턴 마틴 라피드는 차라리 생산을 안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영국 하면 사실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왜 차를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라든가 예전에 뭐 1차 납축전지를 만들었던 그런 것도 그렇고 증기기관이라든가 초창기의 내연기관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21세기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이런 식으로 차를 세팅해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디자인과 가죽도 좋지만 사실 실내도 형편없거든요. 이 인테리어 구성을 봐도. 근데 이런 거를 사는 사람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차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제조사의 의지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이브리드, 컬스. 난 진짜 하체우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허술하고요. 본편 주행은요, 더 아마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내일 본편은 마음을 내려놓고 시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본편에서 참. 그리고 오늘은 박 사장이 중국에 놀러 갔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다시 박 사장하고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본편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에스턴 마틴 라피드 S의 하체 요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